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신규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서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와 설 연휴 방역 대책이 내일 발표됩니다. 실내 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의 영업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방역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3명 중 2명 정도가 상황을 지켜보다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저녁 8차 당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열린 야간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개량형 전술미사일 등이 공개됐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호남과 제주, 일요일 밤부터 중부와 경북 내륙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월요일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것도 주택 문제였죠.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고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정부가 오늘 구체적인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오늘 9시 뉴스는 이 내용부터 차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이 안정되려면 살만한 집이 충분해야 하는데 정부는 기존의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완화하지는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신에 신규 주택 공급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면서 첫 번째 신호탄으로 서울의 공공재개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첫 소식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날 서울 구로구의 이 59제곱미터 아파트는 7억 7,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7월 비슷한 층이 기록한 역대 최고가보다 6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이제 다른 단지가 오르면 뭐 같이 이렇게 따라 오르죠. 왜냐하면 여기서 팔고 다른 데를 가려고 하는데 그쪽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못 가시니까. 지역과 단지에 따라 오르고 내린 곳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 오름폭은 조금씩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초 0.03%에서 새해 첫 주 오름폭이 커진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재건축 기대 등의 영향으로 강남 4구가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최근 매매 시장이 불안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히려 종부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강화되는 6월이 4개월 정도 남았다고 압박했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하여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신 신규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신호탄으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고 공공재건축 사업성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공급 대책을 다음 달에 발표합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네, 공공재개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LH와 SH 등이 참여하는 재개발 방식인데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배까지 늘려주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대신 조합원 몫을 뺀 나머지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이 동작구 흑석 2, 동대문구 용도 1의 6, 강북구, 강북 5구역 등 8곳이 시범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때문에 평균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된 곳입니다. 모두 공공재개발이 된다면 원래 계획보다 3천 가구 정도 더 공급이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추가로 47곳을 검토해서 2달 뒤에 후보지를 더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점들은 뭔지 계속해서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5개 동이 모습을 갖췄습니다. 길었던 재개발이 끝나고 내년 10월이면 5천 세대 넘게 입주하는 경기도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원래 이곳은 골목이 좁고 낡고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해 있던 곳인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건 13년 전인 2008년. 하지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공사를 맡겠다는 건설사가 없어 첫 삽을 뜨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는데 사업이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실망감이 또 그만큼 컸죠. 5년 뒤인 2013년 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을 법 허용 범위 안에서 높여주면서 공공 주도 방식의 재개발이 성사된 겁니다. 각종 기금을 통해서 저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가 있고 주민들의 분담금이 완화가 돼서 사업성이 개선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공공재개발도 이렇게 수익성을 명확히 해야 주민이나 건설사 참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지역별로 주민 설명회가 열리는데 사업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정한 공공이익을 환수하고 그리고 수익성도 어느 정도 보장해줘서 이익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다른 투기의 장이 되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투기자금 유입으로 인한 연립과 다세대 주택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네, 부동산과 함께 돈이 몰리는 또 다른 자산시장,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최근 주가가 오르는 속도에 대해서 우려를 밝히고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가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우리 증시에 대해 내린 평가입니다. 코스피 급등이 버블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너무 과속하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며 속도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빚을 내 투자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요국의 정책이 좀 바뀐다든가 백신의 공급에 따라서 어떤 차질이 생긴다든가 이런 이제 충격이 혹시 있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얼마든지 그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바뀌면서 주가가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은 총재까지 우려를 공식화한 오늘 코스피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쏟아낸 탓에 3,10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2조 원어치 넘는 주식을 순매수하며 여전히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장이 열린 10거래일 동안 개인의 코스피 시장 순매수액만 11조 5천억 원. 지난해 전체 개인 순매수액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하루 평균 1조 이상을 샀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절대로 지속 가능한 속도 내지는 규모가 되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증시 주변에 대기 중인 고객 예탁금은 70조 원에 육박해 개인의 자금 여력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공포지수로 불리며 증시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지난해 말보다 40%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거리 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가 다음 주부터 어떻게 달라질지 내일 오전 발표됩니다.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나올 예정인데요. 수도권 2.5단계, 다른 지역은 2단계, 그리고 5명 이상 못 모이는 등의 핵심 조치는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일부 다중이용 시설은 집합 금지가 풀릴 걸로 보이는데 대신에 방역 수칙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가장 확진자 발생이 많은 경우는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 사례입니다. 3차 유행이 본격 시작됐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개인 간 접촉 감염 비율은 40%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반면 집단 감염 비율은 50%대에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학원,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1월에 다수의 감염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12월에는 집단 감염이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 감염의 15%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집합 제한 금지 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의 비협조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을 손봐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운영 중단과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조치 완화 방안, 설 연휴 특별 대책은 내일 발표됩니다. 수도권 2.5단계와 그 외 지역 2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내 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내기도 사실 빠듯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정말 감격의 부탁을 드려서 건물주분에게 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녁 장사가 그래도 뭐 술과 음식과 더불어서 한 11시까지는 좀 시간을 좀 연장을 시켜주시면. 한편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제한적이라도 현장 예배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그럼 지금처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걸까요? KBS가 방역 1단계부터 2.5단계 때까지 코로나19 데이터를 일일이 찾아서 분석해봤습니다. 실제로 방역 효과는 2.5단계 수준이 돼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50여 명 수준, 12월 중순 1000여 명에 비해 확연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 자체는 그날 검사량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감염 확산은 얼마나 줄고 있는 걸까? 의심 신고 검사자 가운데 확진자의 비율, 즉 양성률을 분석해봤습니다. 정확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진행 중인 사례와 검사 대비 확진 비율이 0.3%에 불과한 선별진료소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수도권 방역이 1단계, 1.5단계, 2단계로 계속 강화됐지만 양성률은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높아집니다. 2.5단계가 시작된 12월 둘째 주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뒤 일주일의 시차를 두고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방역 2.5단계 이상이 돼야 확진자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뚜렷해진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단계 상향이 있은 지 일주일 후에 양성률의 감소세가 관찰됐고 약 한 달 후엔 통계적 유의성도 확인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거리두기 단계와 반비례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가 좀 더 빨랐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접 접촉을 하게 되어 있는 단계고 그런 경우는 강제성을 동원해서라도 밀접 접촉을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단계가 2.5 이상이 되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물론 양성률의 변화를 사회적 거리두기에 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자영업자들이 규제를 완화해달라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제는 벼랑 끝이라면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시간을 늘리거나 실내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6년째 당구장을 운영 중인 김동현 씨.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 중단 조치가 풀리더라도 방역 지침에 따라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구장은 9시 이후에 손님이 많아 이 시간에 영업을 못하면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손님이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매출이 전혀 오르지 않아서 문 닫는 한 집합금지와 똑같다. 방역당국의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 지침 발표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는 대신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역 지침을 바꿔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정부는 실내 체육시설의 최소 생계를 위하여 각 시설별 영업시간의 조정과 일률적 구입이하가 아닌 면적당 이용 지원을 실시하라. 음식점과 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일방적인 희생 강요 그만하고
명분 없는 영업제한 풀어달라! 보상이 없는 강제적인 명령은 위헌이라며 방역당국의 현실적인 보상책도 요구했습니다. 임대료도 못 내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보증금도 다 까먹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자영업자는 희생만을 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하지만 내일 당장 정부가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새로운 방역 지침이 나와도 당분간 업종별 형평성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애끓는 호소에 여야가 일제히 피해업종 관계자들을 만나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가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코로나 전쟁이란 국가 방역에 영업 제한 조치로 참전시켰으면 총알이라도 줘야 한다. 총만 주고 싸우라면 말이 됩니까? 지원금이라고 전두신냥 건빵 한 봉지 던져주고 버텨보라고.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는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핀셋 방역 중요하죠. 핀셋 지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줘야 할 것 아니냐. 이대로면 자영업자는 전멸한다는 하소연입니다. 이 상태로 지나가면 2, 3개월 뒤에는 자영업자 진짜 못 살아남습니다. 오랜 집합금지를 겪고 있는 헬스업계는 기존 대출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추가 대출도 안 된다며 이 한도만이라도 완화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부재를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업계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한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여러 건 제출돼 있습니다. 휴업 기간만큼을 최저임금으로 보상한다거나 전년도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면제해주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여야 모두 방향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는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을 넘어 제도화가 이뤄지려면 대규모 국가 재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513명 발생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줄어 나흘째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52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로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 해당합니다. 교회와 학교, 직장 등을 고리로 한 새로운 집단 감염도 곳곳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사회 전반에 넓게 퍼진 감염 양상을 고려할 때 언제든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감염 확산 우려를 낳고 있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센터 관리자 2명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BTJ 열방센터 방문자 3,000명 가운데 아직도 3분의 1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검사 거부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를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주요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역학조사 방해하고 인정하시나요? 영장을 해주십니까? 관리자 2명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이틀간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 행사에 참석자 500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미루다가 뒤늦게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가 있었는지 핵심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확진자는 현재까지 72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지난해 11월부터 3,000명 정도가 BTJ 열방센터를 다녀갔고 이 가운데 38%인 1,100여 명이 검사받지 않았다고 집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경찰 신속 대응팀을 투입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협조를 통해 위치 정보를 확인, 추적하고 경찰 관서에 신속 대응팀을 투입하여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역학조사 비협조 행위뿐만 아니라 방역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임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한 9번째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2명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교정시설 내 감염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집단 감염 재발을 막기 위해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진행된 9번째 코로나19 전수검사. 대상자 950여 명 가운데 수용자 2명만 추가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부구치소 전수검사로 나온 확진자는 6차 때 처음 2자릿수로 떨어졌고 이번 9차까지 2번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전국 교정시설을 봐도 오늘 오후 6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6명으로 한 달여 전에 비해 증가세가 확연히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정시설 운영 전반을 재점검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꼽히는 것은 정원을 많게는 10,000명 가까이 넘겨왔던 고질적인 과밀 수용 문제입니다. 1인당 수용 공간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좁은데 결국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 코로나19가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교정시설은 전형적인 산밀 환경으로 집단 감염에 취약한 사항입니다. 여러 명의 수용자가 한 방에 함께 생활하는 홍거실 위주의 밀집 환경으로 이미 2016년에 헌법재판소가 2018년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수용시설 밀집도를 낮추겠다며 어제 900여 명을 가석방했지만 오늘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07.7%로 여전히 과밀 상태입니다. 교정시설 신축과 확장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주민 반대와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좌초되기 일쑤입니다. 안양교도소는 재건축 협의에 응하라는 2014년 대법원 판결에도 안양시와의 논의가 제자리고 부산구치소 이전 계획도 17년째 지지부진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과밀 수용 문제는 교정당국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구속수사 최소화 등 검찰과 법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서울대 교수팀이 실시한 백신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정도가 상황을 조금 보고 나서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정부는 백신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BTJ 열방센터의 대표 최바울 선교사. 빌 게이츠가 기획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DNA 조작으로 노예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DNA를 바꿔서 절대 복종, 공포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성해 접종률을 떨어뜨리는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이 우리 몸에 유전자를 변형시킨다거나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백신을 사용하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국민 인식 조사를 보면 3명 중 2명은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다가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빨리 맞겠다는 비율은 28% 수준에 그쳤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보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같은 수준이다. 기대보다 두려움이 크다고 밝힌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국민들 절반만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하게 지금 백신 접종을 지금 들여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 검증이 덜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추이를 지켜보고 맞을 거예요. 정부는 백신 접종까지 총 5단계로 나눠 부처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백신 허가는 식약처, 두 번째 수송은 국토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보관 유통은 군수물자 경험이 풍부한 국방부가, 접종 준비와 시행은 행안부가 중심이 된 예방접종 지원단이 맡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같은 백신 접종 준비 계획을 보고받고 질병관리청장이 정권을 갖고 백신 접종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저녁 8차 당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당대회를 계기로 열병식을 한 건 처음인데 지난해 10월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야간에 했습니다.
이번 당대회 핵심 중에 하나가 국방력 강화였는데요. 당 규약에 넣었고 핵잠수함 같은 무기 개발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서 신무기들을 선보이면서 당대회를 마무리한 겁니다. 특히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개량형 전술미사일 등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조빈나 기자가 분석합니다. 결사옹위를 외치는 열병부대 함성 속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등장합니다. 김일성 광장을 메운 육해 공군의 행진으로 열병식은 시작되고 심야 시간대를 택해 이벤트 효과를 극대화한 가운데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 전략 탄도탄.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5천년 민족의 수건을 이루어 공개된 신형 SLBM 북극성 5형은 석 달 전 공개됐던 북극성 4형에 비해 탄두부가 커졌습니다. 직경도 늘렸습니다. 탄두에 여러 발의 핵을 실을 수 있게 하거나 사거리를 늘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완성도나 정확한 성능은 분석이 필요하지만 SLBM의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고 있는 겁니다. 탐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핵잠수함을 통해서 미래에는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죠. 덩치를 키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선보였습니다. 다만 석 달 전 열병식에서 내세웠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을 내세우지 않은 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위 조절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열병식은 석 달 전에 3분의 2 수준으로 축소돼 진행됐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무기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네, 날이 좀 풀리나 했는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텐데 특히 월요일 출근길 중부지방에는 최고 15cm 폭설이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사나흘 추위가 주춤하며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으로 발길을 재촉하는 퇴근길 시민들. 하지만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기온을 큰 폭으로 끌어내리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일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시 추위가 시작된 건 몽골 부근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영하 30도 이하의 한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 공기는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면서 징검다리 한파를 몰고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8도로 오늘보다 10도나 떨어지고 모레는 더 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잠시 기온이 오르지만 화요일엔 다시 영하 13도로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차가운 북서풍과 따뜻한 서풍이 주기적으로 유입되면서 서해상에선 눈구름도 만들어집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호남과 제주에, 일요일 밤부터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 굵은 눈발이 쏟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 최고 15cm 이상, 그 밖의 수도권 등지에도 2에서 7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아침 출근길과 맞물려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새해 들어 우리나라 주변의 기온 변화가 평년보다 크다며 한파와 폭설에 미리 대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도쿄 박원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자민당 내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 등이 참가한 합동회의입니다. 지난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자민당은 일본 정부에 대항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냈습니다. 결의문엔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시정을 요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나 신임 주한대사 부임 보류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판결 이행으로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되면 일본 내 한국 자산을 동결하거나 금융 제재를 내리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보복 조치입니다. これは言語道断であり、まさに韓国の地裁が日本の主権というものに挑戦をする。
다음 주 결의문을 전달받게 될 모태기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판결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선택지를 놓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보복 조치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韓国が国際法違反の状態を起こしている、それに対して是正を促す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から、それは報復とは言いません。 이런 방식의 대응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日本政府の方が間違っ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そんな権利全然ないと思いますね。非常に恥ずかしい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います。 양국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건 풀되 이에 앞서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먼저 아니냐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폭력 사태 대비를 위해 투입된 군인들이 이곳저곳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과연 미 의회 의사당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 의사당 앞에서 닷새 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전직 대통령과 연방 대법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불참 의사를 밝혔고 올해 97세인 카터 전 대통령도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인지 참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탓에 취임식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시민들의 접근이 통제된 채 미국의 모든 주와 영토를 대표하는 깃발과 빛 기둥이 세워지고요. 거리 행진 대신 미 전역을 연결한 화상 연결도 진행됩니다. 취임을 앞둔 바이든 당선인은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2천조가 넘는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코로나로부터 미국 경제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한보경 특파원, 대규모 경기 부양안, 이름만 봐도 상당한 위기의식이 느껴지네요. 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앞두고 내놓은 첫 경기 부양안 이름이 미국 구조 계획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침체를 쌍둥이 위기로 규정하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The crisis of deep human suffering is in plain sight. And there's no time to waste. We have to act, and we have to act now. 우선 전체 1조 9천억 달러 가운데 4천억 달러가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됩니다. 취임 후 100일 안에 1억 회분의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는 사실상 경제 재건 속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400달러 지급, 그리고 실업급여 추가 지급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경기 부양안에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색깔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봐야겠죠? 네, 재정 지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나랏돈 풀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요.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3분기 큰 폭으로 반등을 했었는데 이것도 1인당 1,200달러씩 지급했던 덕을 본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나랏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가 문제인데요.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소득 격차의 골이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top 1% of the nation has grown roughly $1.5 trillion since the end of last year, 4 times the amount for the entire bottom 50%. 한시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고용 대책을 포함한 추가 부양책을 또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관건은 의회 통과 가능성인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상원 하원 모두 민주당 우위라서 통과 가능성은 일단은 높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나라 재정을 우려하고 있어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은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안건도 현재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양안 통과 시기를 낙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퇴진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작성한 지 3년도 안 된 인도 태평양 전략 관련 비밀 문서를 전격 해제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국, 호주, 일본, 인도로 구성된 협의체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지역 안보에 역할을 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적 프레임워크란 제목의 비밀 문서는 미 본토와 동맹국 안전, 대중국 견제와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내 안보 협의체 강화, 북핵 위협 등 안보 불안 요인 제거가 주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전략적인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과 한국, 호주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사각 안보 협의체, 이른바 쿼드에 합류하길 희망한다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역할 확대를 언급한 점은 주목됩니다. 또 한반도 안보의 최종 목표는 북한이 미국 본토와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핵과 생화학 무기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재래식 무기 역량 강화, 한일 관계 개선 등을 언급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감시, 정보 통제 등으로 미국의 가치와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갈수록 서방 세계와 미 본토까지도 위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통신 기업 규제 등이 이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이뤄졌음을 짐작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지난 2018년 미 국가안보회의 NSC 주도로 만들어진 이 문서들은 3년도 채 안 돼 해제가 됐는데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과 동맹국들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K방역은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역사는 여러분의 헌신, 땀과 눈물을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 새해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에 보낸 감사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코로나 병동에서 일했던 한 간호사가 공개 답장을 보냈는데요.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억되길 바라지 않는다.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충원해서 환자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K방역의 성공 신화는 현장에서 매일 무너지고 있다면서 자신은 매일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병원은 인원을 충원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는데 간호사들이 다시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병동 복도에서 비닐 가운을 또 갈아입습니다. 코로나19 환자 병실을 이동할 때마다 감염을 막기 위해 매번 갈아입는 겁니다. 거동을 할 수 없는 노인 환자의 배변을 돕고 체위를 변경해주는 간병인 일도 코로나 병동에선 간호사의 몫입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간호사들은 노동량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호소합니다. 격리 환자를 5명 수준 이상 보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해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잘하고 싶은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달 초 이 병원 코로나 병동의 근무표를 보니 환자 50여 명에 배정된 간호사는 6명에 불과합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8명에서 9명을 맡고 있는 겁니다. 확진자가 줄어도 중증 환자들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좋아졌다고 제가 느끼긴 힘들었고요.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의 코로나 전담 병상은 중환자 병상 5개를 포함해 190개, 현재 140여 명의 간호사가 3교대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간호사는 아니지만 돌봄 지원 인력이 일부 투입됐고 대부분이 중환자가 아니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에 근무하는 중환자 전담 간호사는 간호사 1명이 약 1명의 중증 환자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중환자실엔 이보다 2배 많은 간호사가 투입되고 일반 병상에 있는 중증 환자도 많다며 최소 270여 명을 충원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의료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요소는 간호 인력의 수입니다. 병원 자체의 판단에 맡겨두고 있다는 것은 정무의 좀 직무유기라고. 코로나 병동에서 일했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다시 코로나 환자를 맡겠냐는 질문에 54%는 절대로 안 한다고 답했고 다시 하겠다는 응답은 5%에 그쳤습니다. 간호사들의 탈진을 막기 위해서는 그간의 병상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적정한 인력 배치와 충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네, 정인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 동거인의 3살 난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의 학대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2년 전 30대 여성 서모 씨는 동거남의 딸인 3살 배기 최 모양을 단단한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자신의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였는데 정신을 잃은 최 양은 곧장 병원에 실려갔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한 달 뒤 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최 양을 바닥에 던지거나 들어올린 뒤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 씨는 범행 당일 아이가 혼자 미끄럼틀에서 넘어졌다면서 학대와 아이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서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망 원인인 두개골 분쇄 골절은 봉이나 죽도 등을 이용한 타격 등 강한 외력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는 부검의 등의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 또 범행 당일 지인에게 티 안 나게 귓방망이 한 대 맞음, 소리 자지러지는데 눈물 안 남 등 범행을 암시하는 카카오톡을 보낸 점도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만 3살에 연약한 머리를 때릴 경우 사망에 이를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고 아이는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죄책을 회피하고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 권고 범위 내에서 최대형인 10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부끄러운 어른들 소식 자꾸 전해드리게 되는데 이 세상에는 아동학대에 가슴 아파하는 어른들이 더 많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얼굴과 이름을 숨긴 한 기부자가 고향인 전북 임실군에 3억 7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문제가 안타까워서 기부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임실군은 이 소중한 기부금을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1,100여 세대에 고루 전달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게 이유인데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후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택배를 배송하다 쓰러진 한진 택배기사 김모 씨.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뒤에는 롯데 택배기사 박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과로로 쓰러지거나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기사는 모두 5명. 택배사들이 앞다퉈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국 택배노조가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연말연시 늘어난 택배 물량에 설 명절 특수기까지 더해지면 우리들은 또다시 쓰러질 것입니다. 택배 노동자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 해결 대책과 대책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업계가 약속한 대로 분류 인력을 즉각 투입해달라는 겁니다. 야간 배송 중단과 택배 요금 현실화도 요구 조건입니다. 또 택배 분류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30%만 원청이 부담하고 70%는 대리점 연합회에 전가시키고 있고 이런 상황이랍니다. 이 비용을 다시 택배기사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노조는 일단 19일 열리는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를 합의기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5,500여 명의 택배기사가 일손을 멈출 거라고 노조는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쌍용자동차가 11년 만에 지난달 다시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2009년 첫 번째 법정 관리 때도 협력업체들은 밀린 부품 대금을 떠안고 도산 위기에 처했었는데 겨우 다시 일어섰지만 또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송 차량들이 바쁘게 오가던 주차장은 썰렁하고 생산 설비의 절반은 멈춰 있습니다. 조금 돌아갔다가 말다, 조금 돌아갔다 말다. 지난달 쌍용자동차의 법정 관리 신청 이후 생산 중단과 조업 시간 단축 등이 이어지면서 이 협력업체 역시 기계를 멈추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납품 대금도 석 달째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5억 정도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에서 45억이라는 거는 우리 협력업체에 줄 돈과 임금과 재료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위기. 첫 번째 법정 관리 때도 중소협력업체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돈 한 푼 못 받고 개발 못 받고 받은 거는 다 부도났고. 지난 2009년 당시 밀린 납품 대금 수십억 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이 업체는 10년이 지나서야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악몽이 되풀이된 겁니다. 10년 동안 저희들도 법정 관리 들어감으로 해서 감액도 하고 출자 전환으로 넘어가고 이런 걸로 해서 겨우 견뎌왔던 것입니다. 밀린 부품값 등으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쌍용차 중소협력업체는 300곳이 넘습니다. 금액도 4천억 원 정도가 밀려 있다는 게 업체들의 추정입니다. 하지만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직후 정부가 마련한 간담회는 단 한 차례. 그나마도 대출 안내에 그쳤고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협력업체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한 쌍용차의 정상화뿐. 협상 결과에 촉각을 세우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치러진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참가했는데요.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 기업 가운데는 탁월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선보인 신생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많았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인과 노느라 신이 난 반려견. 눈을 맞추며 곧잘 명령에 따릅니다. 엎드려. 장난감을 빼앗자 바로 짖습니다. 궁금한 반려견의 감정 변화. 인공지능이 해석을 도와줍니다. 저도 상태 좀 볼까? 반려견이 내는 수많은 형태의 소리를 분석해 안정과 불안, 슬픔 등 5가지 감정으로 통역해주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도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비울 때 특히 참고 이제 외출하고 합니다. 이거를 세우고 이걸 제끼면 다리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 로봇 장비는 집에서도 재활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31만 8천 명이 이제 재활 치료를 못 받으셨다고 하거든요. 장애를 안고 이제 살아가셔야 되는 상황에 비대면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이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이번 CES에서 혁신상을 휩쓴 국내 스타트업들입니다. 특히 대기업을 압도하는 기술력으로 가장 권위 있는 최고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서 눈 건강을 관리해주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나이와 생활 습관 등을 입력하고 가상현실 장치를 착용하자 맞춤형 시력 검사가 시작됩니다. 검사 결과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건강이 강조되는 시대에서 헬스케어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한국 기업은 33곳, 이 가운데 21곳이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소비자 수요에 맞춰 창의성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 스타트업들이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